자, 문제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선출법 적용 시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맞는 얘기예요. 선입선출법은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를 가장 먼저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1일부터 먼저 매입하는 금액은 순차적으로 출고가 되겠죠. 그러면은 기말 재고액은 당연히 가장 최근에 있는 20일 거를 기준으로 출고된 게 없다 라고 하면은 20일 거부터 해당하는 부분이 기말 재고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예상하면은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가 바로 이 선입선출법의 기말 재고액이 된다 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인플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가 적게 계산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때에 대한 기말 재고액과 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플이 상승하면요, 이게 가장 가장 오래전부터 구입했던 금액이 원가가 제일 낮죠. 제일 낮다 보니까 매출원가 금액도 서서히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이선출법 순으로 해당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매출원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매출원가는 비용이 커지면은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매출원가는 금액이 커버리면은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게 뭐냐? 비용이 크면은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매출원가는 반대로 해당이 되겠죠. 후이선출법이 가장 매출원가가 크다고 하면은 순이익이 가장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은 평균법에 비해서 매출원가가 적게 계상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은 맞는 얘기죠. 정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개별법은 백화점과 같이 재고자산 종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3번 자체가 틀렸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4번 평균법에는 기말에 일괄하여 단가를 구하는 총평균법, 그러니까 즉 1일에서 30일 또는 31일간의 총평균을 찾는 방법이 총평균법이고요. 상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단가를 구하는 이동평균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매입과 매입 사이에 계속 단가를 찾는 거죠. 계속 기록법에 의해서 계속 단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법에 대한 얘기는 맞고요. 총평균법에 대한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3번은요,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은 3번은 개별법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거냐면은 이제 많은 재고를 판매를 하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대를 팔면은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는 그러한 사업, 그러니까 즉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골동품 이런 데에서는 개별법으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상당히 희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량 판매도 안 되고요. 그리고 자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많은 재고에서 판매를 하지 않은 이러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골동품, 그러니까 중고업체죠. 그런 데에서는 개별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에서 쓰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어떤 걸 쓰냐면은 매출원가 환원법이나 아니면은 소매제거법을 이용을 해서 단가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평가 설명에서 틀린 부분은요,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고자산 하는 방법이 아예 다른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괄호에 알맞은 계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자, 네모 한번 볼까요?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며 유동자산은 너너너마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입니다. 당연하죠. 유동자산 안에서는 당자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당자자산은 현금과 관련되어 있는 계정과목들이 많아요. 자, 현금과 관련되어 있는 계정과목들이 당자자산이 주로 많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당자자산 이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자산하고 유형자산은 당연히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당자자산은 우편환증서, 그러니까 즉 현금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이 맞아요. 4번은 제공품 돼 있잖아요. 제공품은 물론 똑같은 유동자산이지만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이에요. 그래서 당자자산이면서 이러한 계정과목이 맞는 부분은 1번에 해당하는 당자자산 우편 환증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부채예요. 부채 금액.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은 일단 자본 등식은 먼저 알아야 돼요. 위에도 나왔죠. 자본 등식. 이번에도 나오는 게 자본 등식이에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그럼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첫 번째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라는 자본 등식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산인지 아니면 부채인지 자본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자산 금액은 얼마인지는 확실히 알고요. 부채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본 금액이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자본은 하나밖에 없어요. 개인 기업에서는. 그래서 40만원이고요. 그 나머지 계정과목은 뭐예요? 현금, 비품, 상품, 매상매출금,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산 계정과목에 해당이 되죠. 자본금은 자본밖에 없어요. 자본은 자본금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냐? 나머지 5개 다 포함시켜주면 되죠. 현금 3만원, 비품 7만원, 총 10만원이죠. 상품 12만원, 22만원, 매상매출금 20만원, 42만원. 보통예금 15만원이니까 57만원이 됩니다. 총 자산은 57만원이고요. 부채는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본은 4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부채에 대한 금액은 자산에서 자본을 빼주면 되겠죠. 반대로. 왜냐 부호가 플러스 부호니까 오른쪽 넘어가면은 부호가 마이너스 바뀌죠. 그래서 자산은 57만원이고 자본은 40만원이니까 부채는 얼마? 총 17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자산들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은 상각 대상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똑같은 유형자산이지만 예외적으로 비상각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토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2번은 차량 운반구 건물 2개 맞는 거죠. 단기 매매 증가 해당 사항이 없고 구축물 맞고, 재고자산 해당 사항이 없고 기계장치 맞아요. 그러면은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거를 찾는다고 하면은 정답은 2번에 해당하는 차량 운반구와 건물이 감가상각 대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하고 재고자산은 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도 똑같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입니다. 자, 유동자산에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 비유동자산에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보는 거예요. 그럼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부분과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유동자산이나 비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도 다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첫 번째는요, 자산이 아닌 거를 먼저 제거를 시켜봅니다. 자, 현금, 영업권, 매입채무 아니죠. 부채죠. 상품, 자본금, 자본금은 자본이라 했었죠. 토지, 기계장치, 매출채권,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일단 자산이 아닌 거는 제거해봐요. 그럼 두 번째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분류를 시켜봐요. 현금은 유동자산, 영업권은 무형자산이죠. 비유동자산, 상품은 재고자산으로서 유형자산, 토지는 유형자산으로서 비유동자산,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비유동자산,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합친용어예요. 그래서 유동자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금 13만원, 그 다음에 상품 47만원, 그 다음에 매출채권 18만원, 요렇게 해당하는 금액을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을 찾는다고 하면은 영업권 35만원, 그 다음에 기계장치 72만원, 그 다음에 토지 75,000원 있는 금액을 각각 요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매출채권까지 합치면은 총 78만원에 대한 유동자산 금액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비유동자산에 있는 금액을 이제 찾는 거예요. 자, 비유동자산 금액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죠. 그러면은 바로 찾으면 돼요. 여기에서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영업권 35만원, 그 다음에 토지 75,000원, 그 다음에 기계장치 72만원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총 얼마? 114만 5천원에 대한 비유동자산 금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15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나다에 들어갈 금액으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단, 당기순이익은 3만원이고 기중 다른 자본거래는 없답니다. 자,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이 있는데 기초자산 빼기 기초부채는 자본이 되고요. 기말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 돼요. 근데 기말에 해당하는 나에 있는 금액과 다에 있는 금액은 현재 지금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유일하게 가에 있는 금액만 찾을 수가 있어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랍니다. 그래서 가는 5만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다이에 있는 기말 자본 금액은 현재 모르는 상태고, 그러니까 요거를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을 빼면은, 반대로 바뀌었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오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뺀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오겠죠. 3만원. 그러면은 기말 자본 금액이 기초 자본에서 뺐을 때 단기 순이익이 3만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역으로 더해주면은 기말 자본은 8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5만원. 나가 아니고 다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8만원이 나와야 돼요. 8만원.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역순을 더해주면 되죠.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그럼 역순을 더해주면은 8만에서 6만원만큼 더해주면은 나의 금액은 14만원이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문제는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선급금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 현금 자체를 아예 없는 걸로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선급금이 지금 차변에 가 있답니다. 20만원. 이 뜻은 뭐죠? 차변에 계정 과목이 선급금이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급금이 차변에 있다는 거는 계약금을 지급했다라는 부분에서 이 계정 과목을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선급금이 지금 차변에 20만원 돼 있는 거는 이게 첫 번째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선급금이 20만원 돼 있다는 거는 차변에 선급금 20만원이고요. 요게 현금이 돼 있는 경우에는 대변으로 보셔야 돼요. 대변에 현금 20만원이에요. 어떠한 거래는 모르지만 일단 계약금 준 건 확실해요. 그럼 요거를 통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자기약속표로 받았대요. 말이 안 되죠. 현금은 줬는데 줬는 분기예요. 자산의 감소예요. 현금 줬어요. 수수료 받았대요. 요거는 자산의 증가죠. 요거는 계정 과목이 어떤 경우냐면요, 선수금 계정 과목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도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죠. 계약금이 아니니까. 3번은 물론 원인 불명의 송금수표는 계약금이 아니에요. 요거는 가수금 처리해야 돼요. 답은 4번밖에 없죠. 거래처에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20만원, 차변에 선급금 20만원이기 때문에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은 회계 사건별로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재무상태표 계정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채무자인 경우에는 이런 계정 과목에 사용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해당하는 이 계정 과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1번 상품의 인도 전의 상품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한 경우입니다.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한 경우래요.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냐 이거예요. 상품이 인도 전이에요. 요거는 거의 계약금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계약금 쪽으로. 그래서 1번에 대한 답은 일단 보류를 해놓고 2번부터 한번 봅시다. 1년치 임차료를 선지급, 여기 몇 칠까요? 임대료를 선수하는 경우예요. 1년치의 임차료를 미리 주고 1년치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에 해당이 되겠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미리 준 거니까 선급비용이고, 채무자에서는 돈을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가 돼요. 3번 차용증서에 의하여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려온 경우예요. 빌려줬다는 거는 내가 돈을 줬다는 거죠. 대여해 줬다는 거죠. 빌려온 경우는 돈을 내가 받아온 거예요.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 예, 대출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자는 대여금이 맞고요. 채무자는 차입금이 맞아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는 얘기가 돼요. 그럼 4번. 제품을 판매하거나 매입하고 대가를 나중에 수령 또는 지급하는 경우예요. 요거는 당연히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죠. 예,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인수 인도전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아니고요. 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도 아닙니다. 요거는 선급금, 그 다음에 선수금, 요렇게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거래를 분기할 경우 차변에 나타날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주식회사 대구에 200만원의 상품을 매출을 했답니다. 200만원의 상품을 매출하고 현금 190만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문서를 받으면서 계약금 10만원은 받은 상태래요.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고 하면 선수금이죠. 대변에 있던 선수금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내가 이제 인수가 아니고 인도를 해준 거죠. 매출했다니까 상품을 인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처리하자면요. 차변에 현금 190만원, 그 다음에 계약금 미리 받은 거 있죠. 선수금 10만원, 부채 감소로 끝나고요. 대변에는 상품 매출로 해가지고 200만원으로 해가지고 수익 발생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차변에 나타나는 부분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현금과 선수금이 정답입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중 사채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작은 경우. 이 뜻은 뭐죠? 시장 이자율이 더 큰 경우죠.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할인 발행을 하게 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는 의미는요. 돈을 좀 싸게 좀 조달하고 대신 이자는 많이 줄게요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돈은 좀 액면 금액보다 조금 미달해서 발행을 해주되 이자는 대신 많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할인 발행이 됩니다. 그럼 이 뜻은 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좀 안 좋다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큰 경우예요. 이건 반대로 액면 이자율이 큰 경우예요.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할증 발행하게 돼요. 할증 발행.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은 낮추는 대신에 이자도 조금 해주고 대신 돈을 좀 액면 금액보다 좀 많이 주세요. 우리 회사가 돈 갚을 능력이 좀 되니까 돈을 좀 많이 주되 이자는 조금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할인 발행이 돈이 많은데 좀 낮게 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할증 발행이 돈은 뭐 적은데 대신 좀 이자만 좀 싸게 해주세요. 돈은 좀 많이 드릴게요. 라는 의미로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증 발행은 요 상황이 맞아요. 이자를 많이 주는 대신에는 원금을 적게 주고 이자를 적게 주는 대신에 돈은 좀 많이 주세요 라는 게 할인 발행, 할증 발행에 대한 개념이 맞습니다. 3번 사채를 할인 발행한 경우 만기에는 액면 금액이 아닌 발행 금액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만기에는 액면 금액이 아닌 발행 금액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만기 상환은 액면 금액으로 상환하게 돼 있어요. 만기 상환은 액면 금액으로 상환하게 돼 있어요. 물론 조기 상환이 100% 액면 금액만 상환하는 건 아니에요. 조기 상환은
그렇다고 뭐 발행 금액으로 상환하거나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만기 상환은 이건 확실해요. 액면 금액으로 상환해야 한다. 그래서 발행 금액으로 상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4번 만기일 전이에요. 사채를 상환하는 거는 조기 상환해야 한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사채 발행에 대해서 옳지 않은 부분을 설명을 해라 라고 하면은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